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뭔가 두 양명과 칸트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양명 듣다 보니까 칸트를 다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제가 듣기로 그러면 칸트와 양명의 굉장히 대조적인 차이가 일상도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아요. 칸트는 학자로서 그냥 공부하면서 이런 맞아요. 날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다 하면 양명은 정말 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칸트가 이렇게 3시 반에 매번 산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절제를 했고 자기 삶이 그 관리가 됐다고 치열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은 뭐 일상이고 전장이고 차이는 있지만 각자 자신의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절제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 칸트는 우리가 이렇게 뭐 아까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분석명제로 만나는 것들을 한번 종합명제로 생각해 보자라고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대상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상한테 가 닿는 거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양명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주자식으로. 주자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알미라고 할까요? 어떤 지식이라고 보통 그냥 약간 그냥 속칭으로 이야기할 때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 물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자학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억울할 수는 있는데 양명적 문제의식이 등장하게 된 건 어쨌든 주자의 문제의식이 어느 순간 약간의 도그마화가 되고 조금 이제 경직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있고 그것을 열심히 탐구해야 한다는 학문이 애초에 주자의 뜻은 그게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궁리, 이치를 탐구해야 하는 것이 공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학습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책을 열심히 주자학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학문의 이미지가 열심히 책을 보면서 이치를 탐구하고 이게 뭔가 실천적이라거나 이런 거 이전에 굉장히 이치를 탐구하는 그 도학자적인 풍모들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될 때 이것은 주자학이 우리에게 준 이 학문의 분위기이지 유학 본연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자학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그 유학의 색채나 유학의 이미지를 유학 본연의 것으로 자꾸 확장시키거나 유학 본연의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약간 좀 경계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음과 내가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양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명의 언어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마음은 결국 나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간을 지키려고 제가 이성 선생님한테 시간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려고 이 부분에 좀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뺐지만 아까 이제 그 대학의 8조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8조목이라는 것의 경물, 물, 그 다음에 지의 지, 암, 그 다음에 성의의 의, 그 다음에 정심의 심, 그리고 수신의 신. 이게 양명에게는 하나예요. 요걸 이해하면 이제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생각하면 몸과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양명에게는 몸은 마음이 형체로서 말할 때, 마음을 형체로 얘기할 때, 어떤 형상을 가진 것으로 지칭할 때가 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주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내가 물을 먹고 싶어 하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 닿은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떤 영명함을, 밝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목이 마르다 라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겠다, 또는 마실 게 없나, 또는 목마른 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이 암들이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실천이 바로 따라붙게 돼 있어요. 즉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는 것으로서 내가 실천하는 것을 움직이겠죠. 근데 목이 마른데
수업 시간이야 지금. 그러면 또 생각하겠죠. 목이 마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인데는 움직이는 건 좀 실례야. 이런 생각들이 동시적으로 또는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어떠한 발음을 얻어야 되는지라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어떠한 발음을 얻어야 되는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장 발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이지만 목이 마른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면 실내를 무릅쓰고 물을 마시러 갔다 오겠죠. 목이 너무 마르지만 수업 시간이 되면 좀만 있으면 끝날 것 같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좀 견뎠다가 물을 먹는 것으로 발음을 얻겠죠. 무슨 말이냐면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발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닿아 있는 그 장에서 매 순간의 이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대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규자가 한 건 알겠는데 만약에 대나무에 대해서 양명이 만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만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대나무의 대나무의 경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대나무에다가 마음을 가 닿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자식이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 자체가 대상적 물이 되는 거고 대상적 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은 대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명적 알미라고 하는 건 그 대상적 알이 필요하다면, 그게 내 마음에 필요하다면 그걸 아는 것까지가 내가 경무를 하는 거겠죠. 즉 내 마음이 대상적 알을 알고 싶어. 즉, 저 대나무의 성질, 대나무의 무슨 대나무의 효용, 대나무를 사용하는 방법, 활용법, 이런 것들이 알고 싶은 마음이면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지금 나에게 대나무 경물의 다른 이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주위에 가령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앞에 큰 뱀 같은 걸 만났어. 그러면 이 순간에 나한테는 옆에 대나무 같은 게 하나 있었어. 그럼 이 대나무는 대나무의 효능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구해줄 무기로서의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대나무에 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나무에 무엇을 내가 경물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테고, 이 대나무 자체는 또 내가 다른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건과 경물하고 있을 때에는 대나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치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내 현장에서의 알을 구현하는 이치를 발휘하는 무엇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양명은 항상 마음이 가 닿은 것으로서의 물과의 관계만이 이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귀어적이라고, 귀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고 적은 적막하다라고 할 때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 무언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양명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그것은 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제적인 실천이 불가능하죠. 그 상태에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것을 내가 되게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어, 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게 없을까라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먹는 것만큼의 실천이 일어날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무슨 ARS 무슨 녹음을 하는데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시간 동안에 뭔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보거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 살 때에는 한 번도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실천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겠죠, 나한테는. 근데 양명에게는 그런 알미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거나 그 알을 부정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알은 기본적으로 양명이 말하는 암과 행위 관계에서의 알은 아닌 거죠. 그러면 칸트도 아까 그런 감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이런 대상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걸까요? 그러니까
양명이 마음이 같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존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칸트도 그러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시공간에서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만나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식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양 철학적인 용법으로 개념 용법으로 전환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 대상과 나의 욕망이 결합될 때만 나에게 대상으로 다가오는 어떤 형태? 여기 계란이 있는데 저는 계란이 있을 때 내가 계란을 먹고 싶단 말이죠. 계란을 먹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 욕망이 발생할 때만 이 계란이 나에게 대상으로 다가오고, 그다음에 동시에 거기서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걸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에서. 왜냐면 경물 그 위에 치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욕망을 하는 순간 이게 나의 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욕망을 할 때만 내가 이것이 나의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욕망할 때. 그러니까 이 대상이 존재함으로써 동시에 나라는 고유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욕망을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의 욕망을 갖고 다가서면 거기서 내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겨나고, 그래서 나를 탐구해야 되고, 이게 치지고 이 성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양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을, 동물도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동물도 이걸 먹잖아요. 동물도 먹으면서 이것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대상이 다 먹고 났을 때 대상의 현존을 부정하는 형태죠. 욕망이라는 게 현존을 부정하는 형태인데, 그러면서 동물은 자기 자신을 느끼게 하는데 의식을 갖지는 않죠. 왜 의식을 갖지 않느냐면 동물은 현존하는 것만 욕망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만. 근데 인간이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논법을 쓰면은 지금 먹방이 엄청 유행하는 건데 거의 동물화된 거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방식으로 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느끼고 싶은 것은 대상을 욕망해서 삼키는 그 나 주체, 그런 건데,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대상의 현존하는 대상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현존하지 않는 것을 욕망할 때 나를 완전히 인식할 수가 없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구의 욕망을 욕망할 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때, 그럴 때 인간의 차원으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란을 욕망하는 게, 내가 계란을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란을 하나 먹었을 때 동물처럼 먹을 수도 있고 인간처럼 먹을 수도 있는데, 이 계란을 인간처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화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경화쌤이 자꾸 계란을 먹어. 그래서 나도 계란을 먹었어. 이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인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우리 삶은 대부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나를 아이패드를 쓰든 뭘 하든 그게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과 그렇게 관계 맺는 순간 나라고 하는 인간이 부각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윤동환 선생님의 그 말씀이 대상 자체에 사물의 이치가 있지 않고 이 주관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사물의 이치가 생긴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단계가 치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과 주관으로 올라가는가, 이게 구도라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되었을 때 저 대상과 주관이 관계하면서 대상의 성격이 막 이렇게 더 분석돼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의 성격으로 가지 않고 주관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관계를 내면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저기에는 서양 철학적인 방식으로 하면 욕망 개념이 개입해 있을 것이다. 대상과 관계할 때. 그렇지 않고는 대상과 그냥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자학에 대해서 양명학이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차이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를테면은 마음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정한 영역으로서의 인의 예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달리 또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좀 욕망적인 부분들이 있죠. 희노애락, 애호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감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제 성정, 우리 합치면 성정, 뭐 대하면서 성정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성정, 성과 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누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처럼 굉장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들 중에 가장 정제되어 있는 이상적인 네 가지예요. 근데 주자학, 성리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달하는 어떤 일종의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어떤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두중납축하기 때문에 저걸 참고로 할 수는 없어. 근데 양명학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얘기한 거랑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기본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뭐냐? 사람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동물을 뭐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희노애락은 자연스러운데 이게 과불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좋아해. 지나치게 슬퍼해.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슬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 지금도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적중하다라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과와 불급은 전부 다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욕망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양명학에서 이것의 과불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서 양명학이 진행되면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욕망을 긍정한다, 뭐 욕망의 문제가 이제 따라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것이 아주 극단으로 가면 이제 명나라 말기나 청나라 초 때에 이제 이타고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욕망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욕망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만이 인간이다 또는 그것만이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만 양명이 이제 등장하는 때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주자학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이제 주자학자들로 하여금 이제 계속 의심하게 하고 이제 공격하게 하는 부분이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 계란을 보았을 때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주관 서로 상대적인 그 코끼리 포착 방식이 다 다르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어떤 대상 그 자체와 만날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유리처럼 우리의 감성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주관이 관찰하는 순간 세계를 왜곡하게 되잖아요. 양대역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비유 같은 게 있잖아요. 터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 양자의 세계에서 터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럼 뭔가 있는지 알려면 뭔가를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보내봤더니 뭐가 튀어나온 거죠. 이게 뭐가 있었네? 그럼 튀어나온 걸 관찰하면 튀어나온 건 이미 내가 보낸 것 때문에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변형된 형태로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주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관은 물 자체에 대해서는 변형된 형태로 만나는 것이다. 이게 칸트의 기본 명제죠. 그러니까 칸트적인 명법을 좀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이 세계가 균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균질적이지 않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이고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세계. 그러니까
인식으로 다 이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미지의 영역이 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윤리의 영역인데요. 실선에서 비판에서 나오는 거고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의 차원이 아닌 거라는 상대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근본적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대주의는 아닌데 어쨌든 물 자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명도 이제 아까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중국사, 그러니까 유학사를 정리했을 때 가장 심하게 폄훼됐던 학문이 이제 양명학이기도 하거든요. 유학에서는 그게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는 객관주의적 유심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양명학은 주관주의적 유심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평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물론이 좋다라고 하는 시대의 분위기에서는 마음을 다루는 것은 유물에 대한 이제 낡은 사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주희는 사물에 있는 이치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주의적 유심론이라고 본 거고 양명은 그것까지도 이제 마음에 닿은 것이 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주관적이에요. 주관주의적 유심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이제 그 철학사가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격화되기까지는 했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아닌 몸이 아닌 방식으로 표현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뭐 눈짓이든 뭐든 그러니까 마음이 표현되는 추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재하게 되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관이니 객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명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마음과 몸을 나누는 시각처럼 그 시각 위에서 볼 때엔 그게 주관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칸트는 물 자체를 알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근데 양명은 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가 닿은 것으로서만 세계를 감각한다,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닿은 거와 네 마음이 가 닿은 것 이게 다 주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유학에서는 이제 내 마음이 가 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편의 문제예요. 이게 천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장되는 거거든요. 즉, 내 마음의 사사로움이 아닐 때, 아까 웃고 울고 기쁘고 슬퍼하는 것이 과하고 불급하지 않는다는 건 사사롭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즉, 울 때 울고 기쁠 때 기쁘다는 것. 즉,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고 하다는 것.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이것은 천리가 보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나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경험에 대해서 같은 보편적인 것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개 모여서 설명하기엔 좀 그런데 그냥 좀 더 비근한 예로 들면 우리는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막 같이 생활을 처음에 학기가 시작해서 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누가 친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좀 더 친근함을 느끼고 누구는 좀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누구는 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너 못마땅해, 난 네가 친구해, 난 네가 누구 이렇게 얘기 다 안 하죠. 근데 상대는 어떨까?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를까요? 이게 다 늘어나거든요.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즉 마음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수치나 이런 걸로 계량할 만큼처럼 몇 퍼센트를 하면 뭘 하면 이렇게 계량이 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세계는 그렇게 보편적인 무언가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사사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수양의 대상인데 내 사사로움이 제거되면 내 사사로움을 제거하는 수양 위에 서게 되면 세계는 그만큼 투명해지게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유학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관념론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접근법이 더 좋다, 신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대상 자체에 접근할 수는 없고 우리의 관념에 접근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관념론적인 측면이 있는데 제가 아까 들었던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게 물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 작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닿는 작용 속에서 뭔가가 드러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몽둥이가 대나무가 조경용도 되지만 공경용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위치에 따라 바뀐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 주관이 개입하는 측면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희노애락의 일반적 기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원리가 맞다면 서양 철학적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막 음식을 안 먹어요. 거식증이야. 음식과 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것을 욕망의 차원에서 보면 뭐를 막 잔뜩 먹는 거거든요. 공백을 막 먹는 거예요. 공백에 대한 갈망이 엄청 강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관계를 맺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거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까 처음에 전제했던 경물에서 주관이 대상과 만날 때 주관의 의지가 만나는 방식은 다 다를 텐데 대나무를 뭘로 쓰든 공격용으로 쓰든 수비용으로 쓰든 관상용으로 쓰든 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때 왜 희노애락의 보편성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있다는 보편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희노애락이 일반적 기준이 있다는 그런 보편성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쁨을 과하게 느낀다든지 슬픔을 과하게 느껴서 내가 너무 살고 싶지가 않아. 너무 슬픔이 커. 오히려 이런 과정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슬퍼서 뭘 할 수가 없을 때도 인간적인 거고, 너무 기뻐서 막 빠져들어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것만 하게 되는 것도 인간적인 거고. 근데 오히려 처음에 그 경물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나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지금 다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슬픔에 많이 빠져서 뭘 하는 것과 또는 좀 적게 슬퍼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적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적중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그게 일률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상황과 때에 맞는 적중함은 있는 거니까 그 적중함을 따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기준인 거지 그게 과하거나 못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중이라고 하는 이 척도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동아시아 유학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하는 거 영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희노애락의 어떤 과불급 과와 불급 불급 거기에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제3자는 정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수신이고 이런 게 제가고 이런 거 어떻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를 만나는데 기본적으로 세계를 만나는 거에 사사로움이 접근되지 않는 것으로서만 세계를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수신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그 거식증 환자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물을 욕망한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양명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식증 환자는 거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합리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먹지 않는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거식증 환자의 지행합일이에요. 그러니까 양명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욕망한다고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실현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암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의 삶이, 즉 우리의 행위, 어떠한 사사로움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요. 밥을 먹는데 아까 많이 먹방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내 생물학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 플러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로 해서 돈을 벌고 뭐를 하고 하는 거 여기에 달라붙는 어떠한 사사로움이 있다고요. 이 사사로움이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과불급 또는 적중함과 적중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근거. 이거는 그 본인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그러니까 주관적인데 사사로움까지 주관적인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될 텐데 왜 그 주관적인 게 어떤 특정한 부분은 사사로움이라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사사로움이 아니면 공적인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덕의 차원이다.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사로움이야말로 양명의 최대의 경물 아닙니까? 그 자체가 대상과 만날 때 사사로움의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게 경물의 원리 아니에요? 양명에 따르면 사사롭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이다라는 의미로 쓴다면 그렇고 제가 말하는 사사롭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삿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사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명식,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의 공사는 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이지만 공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기준이 공적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사롭다에 대비되는 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사사롭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근데 공적인 건데 사사로울 수 있죠. 나란 일인데 이를테면 공인데 되게 사사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럿의 이익과 관련된 거냐 또는 여럿이 걸려져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서 공과 사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거라서 사사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하는 데에서도 삼가라고 하는 게 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혼자 있는 걸 삼간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라고 하는 게 자기 혼자의 몸가짐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몸가짐 자체가 이미 공적인 세계 속에 내가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사. 예, 그 말에서 하나만 살짝 바꾸면 되는데 사사로움을 제거하고 공적인 대로 나아가는 게 두 개가 아니고 한번 사사로움을 제거하면 내가 공적인 게 그만큼 회복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공적인 방식으로 참여를 하면 사사로움이 하나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조목이 있었는데 이게 주자는 8개의 단계로 봤지만 양명은 몸, 마음, 그다음에 뜻, 암, 무리 다 하나다라고 보는 게 나는 경물하는 것으로 평천하의 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어떤 사건이나 어떤 때나 이런 것에서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미 평천하는 도와 통해 있는 거고요. 이게 뭘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각 하나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양명학을 하면 계속 걸리는 부분인데 이런 말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양명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것은 본인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 맛이 쓴지 단지는 본인이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상큼한 오이 맛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오이가 상대에게 서로 상큼할지라도 똑같은 상큼함일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오이를 먹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오이의 맛은 그 사람에게 오이와의 경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물 때에 내가 얻어지는 그 물의 발음, 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밖에서는 아무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서 쾌불쾌? 그러니까 유쾌하거나 흔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지금 다음 주에도 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기 마음에 찜찜함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도
그리고 일이 됐는데도 일을 다 하지 않은 것을 본인이 알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뭐 진짜 너무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그렇게 안 돼서 오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의 결과에 따른 문제일 테지만, 그 앞에서 했던 그 마음에 대한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양명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최선인 뭐 제3의 척도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아마 잘 몰라도 서양에서 얘기하는 홉스식의 최상위 권력에게 내 권력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 정도 그렇게 이것을 약속하고 또는 법, 쉽게 이야기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최악을 막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합의하고 있는 어떤 양식일 테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꼭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할 윤리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살자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삶이고 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나에게 좋은 삶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 지점이 이제 윤리의 차원에서 얘기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를 획득할 수도 있는데 그 진리 획득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 대상과 일치하는 것에서 진리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 길이 봉쇄되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 대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지성이 잘 종합을 하면 그게 진리인데 이렇게 우리는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상 자체를. 이 대상을 만들어내는 이 절차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제부터. 신체가 부적합한 관념을 갖는 게 아니고 신체는 그냥 들어오는 현상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부적합하다고 말하지는 않고 그 현상들이 있으면 그 지성 종합을 할 뿐이다. 대신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그렇게 토상의 필터를 거친다. 받아들일 때. 뭘 왜곡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칸트적 영어라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유한하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유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논의를 잘 보면 내 생각과 저 바깥의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 이건 사실은 신이에요, 신. 신은 내 생각대로 사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신이 생각을 했는데 못 만들면 신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했는데 바깥에 그게 없어 그럼 신이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바가 내 능력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일치하는 거잖아요. 내 표상과 세계의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 신인데 우리에게는 그 길이 봉쇄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는 것이다. 그 유한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것이다. 오늘 되게 재밌지만 어려운 강의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모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